프랑스어로 라 조콩드라 불리는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에서 1506년 사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로 77, 가로 53cm의 유화로 다빈치는 이 작품을 얇은 포플러 나무판 위에 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기도 하죠.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드논간 6번 방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 화가였던 다빈치가 피렌체에서 작업한 작품이 왜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걸까요? 파리에 들리는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는 루브르 박물관은 2017년 81만 명, 2018년에는 1020만 명, 2019년에는 96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긴 입장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안겨다주는 모나리자를 이탈리아에서는 줄기차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돌려줄 수 없다면 몇 달간만이라도 대여해달라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브르 박물관 회화 담당 책임자는 500여 년 전 얇은 나무 위에 그려진 이 작품이 현재는 휘어지고 뒷부분에 뚜렷한 분열이 보이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현재 이 위치에서 움직이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적절치 않은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나리자를 실물로 보고 싶다면 무조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나리자가 프랑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대여하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에 따라 이 작품을 사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법만 있을 뿐 국외 이동 제한법은 없다고 합니다. 사거나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적 가치를 추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품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으며 왜 유명하게 된 것일까요? 16세기 초 작품 제작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가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예술적 충동의 발현으로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교황청이나 국가 또는 부유한 귀족들이나 상인들의 주문을 받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화가가 미리 그림을 그린 후 전시회나 홍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금액을 흥정하고 작품을 완성하여 전달한 후 작품값을 받았던 것이죠. 모나리자 역시 당시 부유한 직물상인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자신의 아내의 초성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다빈치에게 하면서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초상화 작품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왜 주문자 조콘도 부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프랑스로 옮겨와 최종적으로 루브르에 전시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1911년 발생했던 도난 사건의 전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난 당한 후 2년 3개월 후 되찾은 모나리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나리자는 과연 진품일까요? 모나리자는 무슨 뜻일까요? 모나는 결혼한 여성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어고, 리자는 초상화의 모델이 된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이름입니다. 본명은 리자 델 조콘도, 따라서 리자 여사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나리자의 다른 명칭인 라 조콘다는 한국어로 조콘도 부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모나리자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피렌체의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다빈치에게 하면서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리자는 1479년 피렌체에서 태어나 1542년 피렌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원래 이름은 리자 게라르디니였고, 게라르디니 가문은 당시 베네치아와 투스카니 지역의 귀족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리자는 자신보다 14살 많았던 프란체스코와 1495년 3월 15살 때 결혼하여 차례로 5아이를 낳았고 63세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프란체스코는 1503년 다빈치에게 초상화를 부탁하였고 그때 그녀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제작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03년 봄 즈음에 다빈치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작품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렌체 베키오 궁전 안에 있는 앙기에리 전투 장면을 그려달라는 주문 의뢰를 받고 착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제작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게 됩니다. 당시 이 앙기에리 전투 주문은 1505년 2월까지 끝내는 조건으로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1506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완성하지만 주문했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을 넘겨주지 않고 평생 자신이 소장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먼저 주문했으나 앙기에리 전초 작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주문 후 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빈치가 이 작품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주기가 싫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탈리아 초상화 화품과는 조금은 다르게 다빈치 특유의 봉기 원근법과 스푸마토 기법을 적용한 색다른 시도였기 때문에 애착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지불받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을 넘겨주지 않은 것인지, 작품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받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품 속의 리자는 강물과 산이 보이는 먼 배경을 뒤로 하고 안락해 보이는 의자에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습니다. 다빈치의 초벌 그림과 완성본을 비교해서 보면 다빈치는 리자를 먼저 그리고 후에 배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당시 24살이었다는 설명에서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셨나요? 초벌 그림에서는 완성본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잎사귀 하나를 들고 있지만 완성본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벌 그림에서는 눈썹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모나리자의 작품이 다빈치 본인을 그렸다고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나리자는 당시 유행했던 프린체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약간 옆쪽으로 돌아앉아 시선은 또렷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품 감상자들은 작품을 쳐다볼 때 정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여도 그녀의 시선이 따라오는 착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포즈는 당시 이탈리아 초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다빈치만의 특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알듯 말듯한 미소는 당시 스케치를 할 때 다빈치가 음악을 하는 밴드를 불러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즐거워하는 리자의 모습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시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내답게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실크 원단이 잘 표현되어 있고 머리에 시폰처럼 얇은 원단이 살짝 둘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때 가장 이쁜 옷을 입고 표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리자도 스케치를 하던 날 가장 좋아하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의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작품 기법보다 프랑스로 오게 된 계기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명은 이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로 옮겨가게 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16년 겨울 63세의 다빈치는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갈 결심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그를 초청하였기 때문이죠. 피렌체에서는 보티첼리와 로마에서는 라파엘과의 경쟁 관계에서도 신물이 났고 자신을 둘러싼 나쁜 소문에서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 다빈치는 2명의 아끼던 제자와 프랑스와 1세가 보내준 호송대와 함께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건너 프랑스로 갔다고 하지만 현재 증명할 글로 남겨진 어떠한 공식적 문서는 없습니다. 이때 다빈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개의 작품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모나리자, 세례 요한, 성 안나와 성 모자, 이 3작품은 현재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젊은 왕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의 도착을 환영하였고 앙부아즈에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생, 해화, 문학, 음악, 해부학, 군사학, 건축, 시쓰기 등 마음껏 원하는 작품을 하라며 격려하였고 생활과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죠. 이 과정에서 프랑스 학자들은 다빈치가 가져온 3점의 작품을 프랑스와 1세에게 선물로 건넸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 후 다빈치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속하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1519년 5월 2일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앵그르가 1818년에 그린 다빈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빈치가 사망한 후 299년이 지난 1818년에 그렸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앵그르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작품이며 현재 파리 뿌티발레의 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사망 후 1818년 모나리자는 국가 수집품으로 지정되고 퐁텐블로 성으로 옮겨진 다음 다시 베르사유 성에서 보관되었다가 1802년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1911년 8월 21일 도난되었다가 1914년 1월 4일 다시 루브르에 걸린 후 1963년 미국에 1974년 일본에 잠깐 대여된 후 돌아온 것 이외에는 줄곧 루브르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911년 발생한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802년 루브르 소장품이 된 모나리자는 109년간 특별한 사건 없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1911년 8월 21일 한 관리인이 모나리자가 원래 자리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처럼 중요한 작품이 도둑맞았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보존 보관팀에서 옮겼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22일 화요일, 화가 루이 베로가 자신의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라는 차후 작품 구상을 위하여 스케치를 하려고 루브르를 찾았다가 도난되었음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책임자들은 이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관 60여 명도 출동하였지만 작품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빈 액자만이 박물관 내 작은 계단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직원 257명의 지문을 받아내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루브르 책임자였던 테오필 오몰은 사임을 발표합니다.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여 프랑스 당국은 국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하였고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호외로 다뤄지는 한편 프랑스 당국은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이자 전 비서였던 제리 피에레가 1907년과 1911년 루브르에서 3개의 작은 조각을 훔친 적이 있었고 피카소에게 판매된 이베리아의 작은 조각의 도난 사건과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리 피에레는 자신이 모나리자를 훔쳤다며 15만 프랑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가까웠던 아폴리네르는 즉각 구속되어 1911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감되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곧 풀려나고 그 후 2년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하여 모나리자를 추적하였지만 작품은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당시 루브르 측에서는 작품을 되찾기 위해 2만 5천 프랑의 현상금을 걸었고 일루스트라시옹이라는 프랑스 잡지는 4만 프랑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답니다. 모나리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이 도난 작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범인은 빈센초 페루자라는 당시 루브르에서 작품에 보호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작품을 2년간 파리 19에 있는 자신의 방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탈리아로 건너간 후 알프레도 제리라는 피렌체 골동품상에게 편지를 보내 50만 리라의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그는 1913년 12월 10일 친구이자 우피치 미술관의 디렉터였던 지오반니 포지와 함께 피렌체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살펴보고 진품 감정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곧 경찰에 신고합니다. 페루자는 체포되었고 그림은 압수되었습니다. 이틀 후 1913년 12월 13일 뉴욕타임즈는 최초로 페루자의 증언을 실게 되는데 그는 나는 루브르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다빈치 작품 앞에 서서 이탈리아의 작품이 프랑스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불쾌함을 느꼈다. 나는 기회를 엿봤고 어느 날 아침 루브르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합류하여 몇 마디 나눈 후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방으로 갔다. 아무도 없었고 그 작품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벽에서 그림을 떼어내어 계단에서 액자를 분리하고 그림을 내 셔츠 아래로 집어넣었다. 이 작품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했답니다. 법원에서 자신은 애국심으로 이 작품을 고국인 이탈리아에 돌려주려고 훔쳤다고 항변하였으나 그는 1년 14일의 징역을 명령받았고 실제 7개월 8일 수감된 후 풀려났습니다. 피렌체, 로마, 밀라노를 거쳐 파리로 돌아온 모나리자는 1914년 1월 4일 다시 루브르에 걸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더 삼엄한 경비 속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온 모나리자가 진품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욱 정교한 복제 위조 전문가가 사라졌던 2년간의 시간 동안 완벽한 복제를 마치고 가품을 내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진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가짜 작품에 속을 만큼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술 관련 이야기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